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라고 목차를 다뤘습니다. 2절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에서 관계론, 또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 이렇게 목차를 잡았는데 그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과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직접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직간접적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조성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실천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실천활동의 일련의 과정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술론에다가 4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보시면 여기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감이죠. 감정의 교류, 만남을 통한 복수 인간들 간의 감정의 교류를 관계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라고 하는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감정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 감정의 상호작용의 개념으로 오는 것이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계의 유형에는 협력적 관계, 교섭적 관계, 그리고 갈등적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협력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는 협력적 관계야. 우리가 관계라는 말의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 협력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을 가지고 동일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관계는 협력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 방향으로. 그에 비해서 갈등적 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저는 쓰겠습니다. 목적,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건 갈등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갈등적 관계가 되면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은 아예 원천적 불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를 소개해야 하는 그 의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협력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섭적 관계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섭적 관계의 전에 책에는 적지 않던 경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 관계, 단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공개 경쟁시험 그러면 공무원 시험과 같은 공개 경쟁시험은 어떻습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각자 자기 방향으로 합격증을 가져오려고 말하자면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쟁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적 관계는 아예 서로의 목적도 다르고 아예 서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른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 상이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갈등적 관계가 됩니다. 그 중에 교섭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관계는 교섭적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적 관계, 수단과 목적에 대한 신뢰, 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거기다가 동일 목적 플러스 동일 방향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래서 갈등적 관계는 아예 서로 간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불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서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상이한 목적, 각자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다. 상이한 목적, 상이한 방향을 플러스시켜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적 관계는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게 하는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 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적대적 관계를 말하자면 교섭적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점을 기꺼이 협상하려 하는 적대적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론의 제원칙이 쭉 나와 있는데 관계론의 제원칙. 이 관계론의 제원칙에는 우리가 7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비에스텍의 관계론. 비에스텍이 제시한 관계론의 7대 원칙이겠는데 먼저 적어보시고 첫 번째 개별화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제든 정서 관여의 원칙, 통제든 정서 관여의 원칙, 수용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그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칙. 무조건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화의 원칙은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 원리 등을 적용해서 똑같은 문제하고 유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의 성격 구조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면서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 또는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개별화의 원칙이 되겠어요. 각기 다른 상이한. 또 워커는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 유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끄집어낼 줄 모르는,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도 감추려고 하는,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자식만은 나를 극히 부정적인 어떠한 그 어두운 섀도우라고, 융여 같은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본다면 워커,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원리. 이게 바로 줄여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통제된 정서 관여는 표현된 감정에 대한, 표현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표현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공감적 자세를 통제된 정서 관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관여를 하되 절제를 통해서 절제된 영역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표현한 감정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는 것을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건설적이든 비건설적이든 아니면 비도덕적이든 간에 장점, 단점 또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더 리얼로서만 받아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대에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것이지 비도덕을 도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 행동, 더 리얼을 있는 그대로서의 말, 행동으로 더 리얼로서만 들어주고 보아준다는 개념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개잡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만은 존엄한 존재의 인간으로서 전 인간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봐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심판적 대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의 판단 유무, 워커의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유무죄 판단 금지, 유무죄 판단은 금지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어찌 보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음을 느끼지 않는 거냐. 대부분 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인의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이 면접이나 상담이나 사회복지 실천을 금가게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이나 유무죄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자기결정의 원리는 이건 사회복지 실전에서 오늘날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진 오늘날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 되겠는데, 이 자기결정의 원리, 자기결정의 원리는 스스로 최종 대한 선택, 스스로의 최종 대한 선택을 권장해야 된다는 원리.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닥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채택하냐 하는 것은 그건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의 제1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 우리 앞선 시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비밀보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의무인 것처럼 생각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밀보장은 인간 존엄을 전제로 한 원리는 원리지만 그것도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쓰겠습니다.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윤리적 의무일 뿐, 윤리적 의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기관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타인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 공익의 공익, 말하자면 사유의 권익이라는 공익, 이런 것 등을 경중을 따져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서 결정할 문제지, 반드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 실천 과정에서 갖게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보장의 원칙이나 비밀보장의 의무는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비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고지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관계의 질환칙, 개별화의 원칙 나와 있지요. 두째 줄,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클라이언트가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원리, 통득은 정서적 반응의 원리,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해서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에 의도적으로 적절한 표현된 감정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즉 공감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간성, 공간 이런 단어 같이 보시고. 다음에 수행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모든 것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더 리얼을 더 리얼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심판적 대대 원리, 거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하거나 아니면 유무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되겠고, 자기결정의 원리, 거기 우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 해야 된다는 원칙.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칙, 타인에게 누구서라도 안 된다는 원칙.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되는 경우를 전문적 치료에 의해 타인에게 누구서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비밀보장의 원칙인데, 거기에다가 여기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윤리적 의무라는 거,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윤리적 의무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존슨이 제시한 원조관계의 그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한번 적어보시죠. 사회복지실전 사복 원조관계의 요소 이렇게 나와 있죠. 원조관계의 요소. 원조관계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조관계의 요소,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사명감 또는 의무, 사명감 또 의무, 또 그러면 거기 수용, 또 네 번째로 넘어가면 감정이입, 공감, 그 다음에 진실성, 또 명확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권위,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뚜렷한 목적. 자, 이렇게 원조관계의 요소로 존슨이 제시한 것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에 대한 관심, 사명감이나 의무, 그리고 수용, 공감, 진실성. 이것은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의 3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감정으로 그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는 공감적 이해나 감정이입적 이해, 그리고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의를 의미하는 진실성이나 명료성이나 솔선성, 일치라고도 합니다. 이거 진실, 언행일치죠. 일치. 이건 로저스가 제시한 3대 원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처럼 명확한 의사소통, 권위, 힘없으면 상담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힘없으면 그 소중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사람의 상담을 요청받았을 때 앉읍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 내일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어디로 오세요.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공식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범위를 가지고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하는 소중한 비싼 말을 그 클라이언트에게 살리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무리 소중한 말이고 비싼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권위가 없으면 개짖는 소리만 보답니다. 말이 좀 싸납게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전문직인 사회복지사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관계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은 쭉 여러 가지를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그 성숙함, 자신의 변화 과정에 고민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자기가 어른스러워져 봤어야 돼요. 자신의 변화 과정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의성.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기존에 있던 해결책 말고 또 다른 해결책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창의성. 그 다음에 자기관찰 능력.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 또 용기, 그렇죠, 용기. 워커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위협적이고 상처를 준다고 해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와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또 민감성, 어떠한 워커에게 실마리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 클라이언트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속으로 이해할 수 있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또 그러면 돕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등등, 이것만 있겠습니까만 이런 등등을 사회복지사,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나서 면접이 나와 있죠. 면접.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 제공하는 활동을 이렇게 면접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두면 면대면 관계 속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초점을 두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여기다 액센트를 준다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출제될 적에 면접이라고 출제되었어도 상담이라고 출제되었어도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접의 유형은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모든 절차나 질문 등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그 각본대로만 면접을 진행한 것은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적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각본이 없고 자연스럽게 무리의식, 이러한 방법은 주로 오랜 임상을 했던 사람들이 전문가가 쓰는 방법이 되겠는데, 물이 흐르듯이 아무런 각본 없이 자유재량과 융통성만 가지고 면접을 하는 것은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은 짜지만 꼭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각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각본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미해서 진행하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복실천의 특징,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 실천은 반드시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별로 이쁘지. 너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게 다 잘라버렸는데, 반드시 정형화된 틀, 모든 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옆집 아저씨 만나서 얘기한다고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틀, 정형화된 틀, 정형화된 틀이 있고, 그리고 콘텍스트,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관련에 대해서만,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을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인생을 가지고 노는 것을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목적지향적.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막상 시험 관계지향적, 과정적, 이건 분명히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 계약 범위 내의 한정적 활동, 한정적 계약적, 한정적인 활동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무조건 사회복지사니까 다. 많은 비합리적 생각 속에는 전문가는 내가 상담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한정적 활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은 특정한 역할,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특정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면접을 진행할 적에 워커는 워커대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각각 특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식적 활동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명은 공식적 활동. 아까 세팅도 있지만, 세팅 하나 해줘 그러면 뭐 하나, 판 하나 짜줘, 틀 하나 짜줘,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원어를 번역할 때 문장이 길다 보니까 다 뚝뚝 다 띄워버리고 세팅이라는 단어와 콘텍스트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정형화된 틀, 절차나 시간, 장소, 모든 것이 정형화된 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가지고 이끌어지는 공식적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거기 면접 시 주의사항, 듣기, 클라이언트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된다. 다 좋은데, 거기 3번. 사회사업가는 언어적, 비언어적 전달 매체를 모두 중시하여 클라이언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번, 2번 같이 연결시켜서 너무 많은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혼돈을 주고, 너무 적은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보조에 맞추어서 질문의 양과 질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면접론의 기초에서 면접에 다것이 있는데, 118쪽에 가서 보시면 면접 시간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면접 시간 제한 나와 있죠. 면접 시간 밑도 끝도 없이 한번 만나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하시기 전에 저 10분 전에는 도착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뚝뚝 모든 것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구조화되어야 되는데, 시간은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볼 적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입니다. 116페이지 우리가 읽어보자 하는 사회복지 면접의 개념, 두 번째 보시면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분명히 여러분이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또 시간 제한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각기 그 시간의 정도를 각기 다르고 설명했는데, 어떤 분명한 것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었다는 거 면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할당된 시간 내 면접이 끝나지 않았고, 또한 면접을 연장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낫지. 오늘 말이 통하네. 좀 더 시간이 괜찮으시면 더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시간 딱 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면접 후 방법과 기술이 나와 있는데, 가끔 이게 나오지요. 나와서, 그 중에 여러분들은 7, 8, 9, 10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됩니다. 7, 8, 9, 10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된다. 반영, 클라이언트에 의해 표현된 기본적 감정이나 내용이나
태도를 새로운 용어로 부연해주는 기술로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말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 태도, 사고를 워커가 표면으로 끌어내어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영이라고 한다. 다음에 명료와, 말을 좀 너무 현학적으로 적었습니다만 이 명료와 클라이언트가 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애매하게 느끼는 내용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요청하는 이런 것을 명료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직면,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스스로를 직접 다시 한번 거울 보듯이 바라볼 콘프론테이션 아닙니까? 때문에 거기 클라이언트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랬던 감정이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기 기만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기술로 니은번,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불일치, 모순, 생략 등을 워커에 기술해 주는 것을 직면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워커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문제는 아마 이런 상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4, 7, 8, 9, 1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머지도 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면접의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 정도는 여러분들 좀 더 살을 찌워줘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